이전 방송에서부터 계속 읽고 있었던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라는 이야기의 다음 시리즈부터 바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앞글에 나와 있듯이 세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행동파 엄마의 밀어붙이기식 권유로 인해 강제 소환된 1인. 앞에 썼던 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잘 웃는 소녀로 업그레이드 했다라고만 썼었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만일을 위해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이 세라라는 친구는 이전 그 이야기에서 나온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약간 마음에 뭐라고 할까 과거에 조금 상처를 안고 사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것을 이 글쓴이의 엄마가 탁 캐치를 해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혼자 부모님과 떨어져 나와서 살던 친구를 이제 걷어서 이 글쓴이네 집에서 같이 살게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객식구였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이 제목이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잖아요. 무속인인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엄마와 그리고 이 글쓴이까지 약간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있는 사람들인데 할머니도 특히 그랬지만 이 엄마가 엄청나게 뭐 행동파 엄마라고 써야 되지 굉장히 성격이 세고 무대뽀셔가지고 그런 친구의 이 세라라는 친구의 어려운 모습을 보고 지나치질 못하고 걷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라가 어렸던 시절 동생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세라의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부유했던 집안, 사이 좋으셨던 부모님, 친지들의 귀여움 독차지. 근데 세라의 할머니께서는 세라 하나만으론 만족하지 못하셨대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아선호 사상의 1인자셨음. 본래 종교가 없었던 세라의 어머니를 억지로 끌다시피 하여 점집, 절, 교회를 찾아다니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세라는 어릴 때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며 많이 슬펐대요. 그리고 할머니와 엄마의 정성이 통했던 건지 엄마가 임신을 하셨대요. 원래 세라 하나만 잘 키우겠다고 생각하셨던 세라의 부모님이셨지만 엄마의 임신 소식은 집안에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엄마가 임신을 하신 후 세라의 할머니는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며 온갖 부적과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을 끌어들여 세라네 집안을 부적으로 도배하다시피 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부적을 잘 써야 뱃속의 아이가 남자로 태어날 거라는 허황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 그래서였을까요? 아이를 가지면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마음만 가져야 하는 건데 세라의 엄마는 배가 불러올수록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본래부터 종교도 없고 미신도 믿지 않던 세라의 엄마는 어두운 걸 참지 못하셨고 세라의 아빠에게 울며 제발 저 부적 좀 떼어줘요 라고 우셨다고 했어요. 세라의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며 부적, 달마도 등을 떼어버려도 할머니는 다음 날이면 어디선가 새 부적과 그림을 들고 와서 집안을 새로 도배하셨대요. 부적, 종이 위에 쓰인 붉은 글씨와 그림, 날 쳐다보는 듯한 달마도의 그림들. 그건 어린 세라한테도 거의 공포에 가깝게 다가왔다고 해요. 집안이 온갖 종교 물품들의 온상지가 됐으니 당연히 무섭겠죠. 세라의 엄마가 헛것을 보고 잠을 못 이뤄도 할머니는 꿋꿋하게 미신의 힘에 의지하셨대요. 배가 불러오는 임산부를 무당집에 끌고 가 몇 시간씩 무릎 꿇려 놓는 등. 그건 그냥 만행일 뿐. 그러게 이건 할 짓이 아니지. 세라의 엄마도 아빠도 세라도 점점 지쳐갈 때쯤 세라의 집 앞에 승복을 입은 스님이 찾아왔었대요. 스님을 보자 경기를 하듯 방으로 들어가신 엄마를 대신해 문을 열어드린 아빠. 저희는 종교가 없는 집입니다. 그냥 돌아가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셨대요. 스님은 아빠를 향해 절을 한 후, 뭘 얻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아빠가 서 계신 뒤쪽, 그 집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대요. 두려워하는 엄마와 예민해지신 아빠.
저희는 종교가 없다니까요. 안 그래도 힘든 집에 찾아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아빠는 끝내 역정을 내셨대요. 스님은 부인 되시는 분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 징조가 보일 겁니다. 미련을 갖지 마세요. 아이가 스스로 놓으려고 할 때 놓아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악담 아닌 악담을 늘어놓으셨대요. 광분하신 세라의 아빠는 스님을 끌어내다시피 해서 집 밖으로 쫓아버리셨대요. 아빠와 할머니의 불화, 엄마와 할머니의 불화. 세라의 엄마는 참 명랑하고 밝은 분이셨대요. 엄마의 배가 불러올수록 말없이 우울한 모습만 보이셨다고 해요. 정신이 피폐해지신 거겠죠. 그리고 정말로 스님의 말씀처럼 엄마는 하혈을 하여 병원으로 실려가셨다고 해요. 위험하다라는 의사의 말에 세라의 아빠는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셨겠죠. 세라의 엄마와 뱃속에 있는 동생. 얼굴도 못 본 자식보다는 집사람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자는 결정을 내리셨대요. 하지만 역시나 할머니는 결사반대를 하셨더랬죠. 폐악 아닌 폐악을 부리시던 할머니. 몸과 마음이 상해버린 며느리에게 온갖 모진 말을 하셨대요. 포기를 해버리셨던 걸까요? 보호자의 의중보다는 산모 본인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의사의 말에 세라의 엄마는 위험을 무릅쓰고 동생을 낳기로 결정하셨대요. 이 할머니 진짜 너무하시다, 그죠? 며느리는 전혀 소중하지 않으시네. 뱃속에 있는 아이만 지금 문제고 이걸 낳는 며느리는 뭐 전혀 사람 취급을 하질 않죠. 그렇게 엄마는 동생을 낳는 날까지 병원에 계셨다고 했어요. 원래 동생이 태어날 날짜보다 훨씬 이른 때였지만 엄마의 건강을 생각하여 수술로 동생을 낳으셨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남자아이, 손자. 세라의 동생 또한 뱃속에서 편히 지내지 못했던 탓인지 건강이 좋지 않았고요. 설상가상으로 수술 중 자궁 감염이 되었던 게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세라의 엄마는 동생이 태어난 후에도 꽤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었대요. 동생을 가진 후 변해버린 엄마, 거실바닥에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실려갔던 엄마, 엄마에게 욕을 퍼붓던 할머니, 다시는 세라를 안아주지 않으시던 엄마와 아빠, 세라에게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가까이 사시던 고모 집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고모를 졸라 엄마가 계신 병원에 찾아갔지만 세라의 엄마는 침대에 누워 세라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원래는 다인실에 계셨지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경기를 하며 소리를 지르시는 동에 1인실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몸간수 못해서 아들 돈 깨먹는 년이라며 할머니 욕은 더 심해졌다고 함. 진짜? 이 정도라고? 엄마의 몸이 어느 정도 나아진 후 엄마는 인큐베이터에 있던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가길 원하셨지만 병원에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동생을 병원 유리관 속에 두고 집으로 돌아온 세라와 엄마 아빠. 동생을 보러 병원에 갈 때마다 마주하는 건 어두운 표정의 의사 얼굴. 동생의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았다고 해요. 태어나자마자 이런저런 수술을 하고 항상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때마다 이어지는 할머니의 미신 신봉. 어디 무당집 가서 물어보니까 굿을 크게 하면 아이가 씻은 듯이 낫는다고 하더라. 세라의 할머니는 엄마를 들들 볶아대다시피 하셨고 결국은 큰 돈을 들여 몇 차례씩 굿판을 벌였대요. 굿판 중앙에 죽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한 채 무릎 꿇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린 세라까지 굿판에 밀어넣어 영문도 모른 채 무당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니 참. 원래 어린아이들은 이런 데 데려오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참. 그런 할머니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세라의 동생은 차도가 없었다고 해요. 사업을 하셨던 세라의 아빠는 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인지 힘들어지셨고 세라의 엄마는 하면 안 될 행동까지 하시기 시작하게 됐대요. 눈에 자꾸 이상한 게 보인다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평소에 엄마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기행을 저지르셨다고 했어요. 본인은 그때 엄마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준 세라의 말을 들으니 그 당시 세라 어머니에게 정말 안 좋은 것이 씌었었다는 확신이 들었음. 상태가 조금 나아져 집으로 데리고 온 어린 동생을 보살펴주지 못할 만큼 엄마가 힘들어하시자 할머니는 이제 구스의 타깃을 엄마한테 돌리셨다고 해요. 애미가 저 모양이니 어린 것도 맥을 못 추지. 굿 한 번 더 하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며 세라의 아빠를 힘들게 하셨댔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세라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버렸던 굿판. 평소와는 다르게 무표정이 아닌 세라의 엄마는 그날 허리가 꺾어지도록 웃기만 하셨대요. 무당과 할머니한테 욕만 왕창 먹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끝나버린 굿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은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대요.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천사가 되었고요. 허리가 꺾어지도록 웃기만 했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뭔가 진짜 단단히 씌었는데 그게 전혀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인가요? 소름 돋는데. 동생을 떠나보낸 후 아빠도 엄마도 세라도 견딜 수 없게 힘들었겠죠. 산부인과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많이 아프셨던 세라의 엄마는 다시는 세라 동생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의사의 말도 들으셔야 했대요. 첩이라도 붙여서 꼭 아들 손자를 보고 말 거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던 할머니. 할머니, 그만. 세라의 엄마는 세라의 아빠에게 제발 이혼해달라고 우는 날이 계속됐대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며 노인네 미친 소리에 이끌려다린 나 같은 병신이 할 소린 아니지만 당신에게 미안해서라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애원하셨다던 세라의 아빠. 결국 두 분은 호적상 부부관계만 유지한 채 실제로는 떨어져 사는 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 사이에서 힘들었을 세라를 생각하면 아직도 참 마음이 좋지 않아요.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며 홀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게 됐던 세라. 우리 엄마의 권유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지만 처음부터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라의 어릴 적 기억 때문인지 무당, 무속인을 혐오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세라를 집으로 데려오기 전날 엄마가 세라를 앉혀두고 하신 말씀은 무속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보였을 거예요. 그때 이전 이야기에서 이 글쓴이 엄마가 세라를 앉혀두고 이 세라의 마음속 같은 걸 다 짚어냈거든요. 마음속 상처 같은 거, 고민하고 있는 것들. 아니, 근데 지금 이 할머니 때문에 지금 집안이 거의 풍비박산 직전? 반쯤 풍비박산 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할머니 한 명 때문에. 세라, 너 옛날엔 전 보는 사람 그렇게 싫어했다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좋아? 당장 안 들어오면 아줌마가 나 물어뜯을 것 같았어. 그냥 아줌마는 너무 확신 있게 말씀하셨던가? 안 믿으면 몽둥이 찜질 당할 것 같았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세라는 항상 방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밥 먹을 때 잠깐 주방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방콕.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면 항상 들려오던 울음소리. 세라 방은 본인 방 바로 옆임. 그런 세라를 한동안 잠자코 지켜보시던 우리 엄마는 할머니께 전수받은 전매 특허의 방법으로 1단계 밥 많이 먹이기, 2단계 운동시키기, 헬스클럽 강제 등록, 학교에 말해서 가끔 야자 빼줄 테니까 운동이나 하라며 헬스장으로 몰아내기. 3단계는 혼자 있을 시간 없애기를 실행하셨어요. 완전 어머님 스타일이다, 그쵸? 밥 먹고 일단 뭐 귀신이 보이든 뭐 기가 허하든 뭐든 간에 일단 밥 많이 먹고 밥 많이 운동하고 심신이 건강해진 다음에 그런 걸 생각하는 거다. 이런 분이시죠? 방에만 있으려던 세라를 주방으로 불러서 아줌마 마늘 까야 되는데 희아랑 같이 내려와서 좀 도와줘라. 여기서 희아는 글쓴이입니다. 엄마 이건 노동 착취야.
엄마 앞에 앉아서 말없이 마늘만 까던 세라에게 항상 이것저것 말을 붙이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일상적인 말을, 조금 지나선 세라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부모님 얘기하는 걸 꺼려하던 세라에게 우리 엄마는 네 엄마랑 통화하면서 아줌마 가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사막에 왜 선인장만 사는 줄 아냐? 하도 메마른 데라서 그렇게 가시들을 세우고 있는 거야. 부모는 자식의 밑거름인데 그렇게 마음이 말라버리신 엄마 밑에서 네가 컸으니 지금처럼 가시만 뾰족하게 세우고 있는 거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네 엄마랑 통화할 때마다 좋아지고 계셔. 아줌마 믿어라. 흉한 꿈 꾸면 나나 내 딸한테 팔아치워. 우린 괜찮다. 젊은 것이 물 통통하게 올라 꽃이 피어야지. 너 그렇게 가시 세우고 입 앙 다물고 있으면 너 좋다는 남자도 도망가 버릴걸? 독거노인 돼서 생활보조금 받아먹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해라. 엄마, 고등학생한테 독거노인이라니. 전개가 너무 갔어요. 이런 막말 아닌 막말을 던지는 엄마를 향해 웃어 보이던 세라는 조금씩 말수가 늘어났어요. 세라를 우리 집에 데리고 있겠다는 통화를 시작으로 세라의 엄마와도 자주 통화하셨고요. 이때쯤 세라의 부모님은 집을 다시 합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계셨음. 맞아, 그 할머니가 원인이었으니까 부모님끼리는 잘 해결이 되시겠죠. 그래도. 우리 딸 덥석 거기다 맡겨놓고 얼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서 어쩌죠? 여기 하는 일 마무리되는 대로 금방 올라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세라 아버지의 말씀. 세라의 부모님은 정말 며칠 내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세라의 어머니, 세라와 정말 많이 닮은 모습. 하지만 엄마와 저를 쳐다보는 아줌마의 눈은 불신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라 아버지가 억지로 모시고 온 듯 거의 말씀을 안 하시던 세라 어머니. 우리 모녀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지만 세라의 어머니는 사연이 사연인지라 더더욱 말을 아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혼자 서울로 보내놓고 너무 미안했다고. 염치 없지만 부탁드려도 되겠냐고 말씀하시던 세라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는 세라의 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한 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세라의 어머니께 오랜만에 딸 얼굴 보셨으니 오늘은 같이 주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씀하셨고 세라의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신세지는 건 민폐예요 라고 사용하셨지만 우리 엄마 아빠의 합동 설득에 그날 밤은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세라의 아버지는 다른 빈 방에, 어머니와 세라는 세라 방에. 밤이 깊어지자 어김없이 들리던 울음소리. 방문 앞에 우리 엄마가 계시다는 게 느껴졌지만 그냥 멍하니 울음소리만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울었나 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대접해드린 후 엄마는 세라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세라 방으로 올라가셨어요. 세라랑 희야도 올라와라. 방에 여자 넷이 들어앉으니 엄마가 꺼내시는 말씀은 세라 엄마, 무당 싫어하고 증오하는 거 잘 알아요. 나 같아도 싫지, 징그럽고 싫지. 남들 자는 방문 앞에 얼씬거리는 거, 그거 참 실례인 거 알지만 이해해줘요. 울음소리가 너무 마음 아프게 들려서 실례 무릅쓰고 좀 들어봤어요. 먼저 보낸 자식이 꿈에 자꾸 보이는 것 같은데 모녀가 똑같이 그런 꿈을 반복하니 이렇게들 말라했지. 들으셨겠지만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런 걸 보시는 분이에요. 복채, 국값 이런 거 달란 말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안 받아도 우리 집 3대는 먹고 살고도 남아.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나도 느꼈으니 내 딸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었겠지. 당장 친정어머니한테 가자고 손붙잡고 끌고 갈 생각은 없어요. 세라 엄마 본인이랑 세라 위에서 마음 좀 다잡히고 나면 연락 줘요. 우리 친정 공기가 얼마나 좋은데 밥은 또 얼마나 맛있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우리 나이도 비슷하니까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지내요. 세라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성격 한 번은 진짜 좋으시다. 보통이 아니시다, 진짜. 그렇게 세라의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신 후 세라가 조용히 저에게 물어봤어요. 희야, 너 내가 동생 꿈꾸는 거 알고 있었어? 응? 응. 그걸 어떻게 알아? 불신 게이지 300% 증가. 글쎄, 그냥 보여. 들리기도 하고. 어. 동생이 자꾸 보이는 게 안 좋은 거야? 가끔 꿈에 나타나는 건 오히려 반가운 일이지. 근데 자꾸 나타나서 울잖아. 맞아. 내 동생 꿈에 나타나면 항상 울어. 미치겠어. 엄마도 같은 꿈 꾸는 줄은 몰랐어. 먼저 간 식구가 자꾸 꿈에 나타나는 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지도 모르지. 아, 그러면 그 방문 앞에서 들리던 울음소리가 세라랑 막 세라 엄마가 막 마음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어? 나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하고 막 울면서 잠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마침내 결정을 내리신 세라의 부모님이 다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엄마는 세라의 부모님과 세라, 본인을 데리고 외가로 향하셨어요. 활짝 열어놓은 신집으로 안내하시던 할머니. 세라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신 채 한참을 눈만 감고 앉아 계셨어요. 힘든 결정했구나. 네. 불신이라는 게 쌓이기 시작하면 끝을 보는 놈이지. 반대로 맹신이라는 건 역시 끝장을 보고야 마는 놈이고. 맹신과 반대로 가려다 불신을 쌓았구나. 불쌍한 것. 귀신이라는 것들은 사람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그 틈을 파고든단다. 그것들한테 인정, 자비 같은 거 안 통해. 붙어먹은 사람이 나자빠질 때까지 들러붙어 빨아대곤 하지. 네 몸에 붙어있던 건 네가 너를 포기하는 순간에 쓸모를 다해서 제풀에 떨어져 나갔다. 채찍으로 맞은 자리에 소금을 뿌린 격이야. 생채기가 났으면 약 바르고 쉬어야지. 그건 네가 했어야 할 네 몫이었어. 먼저 간 네 자식도 그거 걱정돼서 꿈을 파고들었다. 애미 걱정, 누부 걱정이 뭘까? 가족 걱정. 그 어린 것이 태중에서 얼마나 눈치를 봤으면 그렇게나 철이 들었을까. 이제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너는 너대로, 네 딸은 네 딸대로. 서로 마음 상한 거 풀면서 지내면 되는 거야. 그래야 먼저 간 네 자식도 갈 길 찾아간단다.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너네는 온 김에 밥이나 실컷 퍼먹고 가라. 그래, 이 집은 항상 밥을 해주셔. 그렇게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받고 세라 어머니의 요청으로 반나절 동안 신집에 세라의 식구들이 모여 앉아 기도를 했어요. 신을 믿든 안 믿든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기도였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 할머니는 항상 하시던 배웅도 마다하신 채 기도에 열중하셨어요. 비웃고 넘어갈 수도 있던 우리 엄마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신 세라 어머니께 감사했어요. 세라도 어릴 때부터 봐온 걸 생각하면 할머니 앞에 찾아가는 게 마냥 내키지는 않았겠죠. 세라 잘 부탁한다는 말을 거듭거듭 남기신 세라의 부모님이 다시 고향으로 가시고 세라도 천천히 밝아지려 노력했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거라 더 확실한 거겠죠. 잘 됐죠? 네, 밥 잘 먹고 잘 됐죠. 본인의 남동생 1, 2 발광쟁이들와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엄마가 주는 밥 안 남기고 싹싹 비워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대학 입학 때 자취하겠다고 말씀드렸다가 우리 엄마한테 등짝 스파이크 맞고 1차로 실패. 대학 졸업 후 취직한 후 자취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스파이크 2차 실패. 거듭된 실패 후 세라가 꺼내놓은 마지막 카드는 결혼.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이제는 사이가 거의 회복되신 부모님의 격려와 응원 속에서 세라밖에 모르는 세라 바보인 남성을 만나서
지금은 본인의 얼굴만 봐도 빵 터지는 여성으로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세라의 본인의 얘기를 본인의 기억만으로가 아닌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옛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기록이다. 그러게 결혼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정말 나갈 수밖에는 없는 건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진짜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시려고 했나 봐요. 그럼 사이버 세상에 영원히 박제가 되었고. 자, 세라야,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런 말 한 적 있다. 넌 창호지 같은 길을 가진 사람이라고. 창호지 한 장은 손가락으로 쉽게 뚫리지. 그래서 상처받기도 쉬울 테고. 근데 상처 안 받으려고 자꾸만 스스로 창호지 여러 장으로 꽁꽁 감싸버리면 그건 정말 필요할 때 속을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지지. 여러 겹 겹쳐진 창호지를 사람 얼굴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물을 부으면 그 사람은 꼼짝 못하고 숨이 막혀 죽는단다. 스스로 포기하고 물 끼얹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나면 창호지가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낭창낭창 해도 좋으니까 억지로 감싸지는 말어. 넌 딴 사람이 손가락으로 뚫지 못하게 항상 지켜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대. 지금까지는 너희 부모님, 우리 가족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봤으니까 내년부터는 네 짝 믿고 한번 맡겨봐. 엄마랑 내가 장담하는데 좋은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이 보증하는 거라면 무조건 100%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나보다 연애는 짧게 해놓고 시집은 먼저 가버리는 나쁜 년. 너 결혼한다는 소리 듣고 우리 아빠 뒷마당 가서 개 끌어안고 몰래 울었다. 우리 지금처럼 자매처럼 평생 지내자.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한다. 그리고 난 대외적인 글에서 거짓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초미녀로 묘사해달라는 너의 부탁은 가벼운 마음으로 무시했어. 미안. 항상 행복해야 해. 사랑한다 친구야. 뿅. 항상 이 글쓴이는 뿅 하고 끝내요. 이렇게 세라의 자세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역시 범상치 않은 사연이 있는 친구였어. 세라씨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겠죠? 이건 진짜 찐친이다. 맞아. 이 글쓴이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진 않고 그냥 대화상으로만 묘사하고 넘겨버리긴 했지만 그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가 이게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는 게 반전이네. 근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별로 무섭지 않게 말해줘서 모를 뻔하긴 했는데 사실 무서운 거였어. 자,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끝났고요. 앞으로 3개의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읽어볼게요. 역시 가족이라 닮나봐.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이 글쓴이도 글 읽다 보면은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 되게 내 친구들 잘 챙겨주고. 자, 그럼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본인에게는 아주 오래된 고물 남자친구가 있어요. 흔히 연애를 하면 서로의 친구들과도 자주 만날 일이 생기곤 하잖아요. 저 역시도 남자친구, 이하 박군의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자주 생기곤 했어요. 박군의 친구들은 저 못지않게 음주 가무를 사랑하는 남성들이에요. 박군과 저는 나이 차이가 좀 있는지라 뭔가 차원이 다른 음주 가무를 즐겼달까? 그 음주 가무 패밀리 중 한 친구, 유흥남이라 칭하겠음. 이 유흥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인이 20살 때 박군과 사귀게 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박군의 친구들을 만났던 때가 있어요. 야, 여자친구 생겼다며 얼굴 좀 보자. 뭐 이런 식이었겠죠. 박군 손을 잡고 박군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 대부분 술집에 가서 인사를 하면 아, 반가워요 라며 술잔 가득 술을 따라주던 패밀리들. 희아씨라고 했죠? 와, 눈 정말 크시네요. 혹시 주변에 솔로인 친구들 없어요? 이런 수작들도. 박군의 친구들은 본인에게 참 잘해줬어요.
친구의 애인들과도 함께 자리를 한 적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문제의 유흥남은 한 번도 여자친구를 대동하고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외모가 별로여서? 절대 아니에요. 패밀리 중에 가장 우월한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나이에도 꽤 괜찮은 중형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재력도 빠지지 않았고요. 입만 열면 청산유수. 말도 정말 재미있게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던 유흥남이었지만 본인은 그 유흥남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유흥남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건 뱀. 그냥 뱀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뱀이 살갗을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유흥남에 대해선 좋다 싫다 말도 안 하는 그런 정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유흥남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판에 쓸 수 없는 19금 얘기라 자체 스킵하겠음. 벌써 느낌 안 좋다, 그쵸? 이름도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서 보통 뱀 이야기 정말 좋지 않잖아요. 뱀이라는 단어 나오면 벌써 느낌 안 좋잖아. 그냥 만날 때마다 인사 정도만 하고 거의 말을 섞지 않고 지낼 때쯤 여럿이 모였던 술자리에서 만취했던 유흥남이 본인을 쳐다보며 했던 말은 난 희야 눈이 너무 싫어. 그냥 눈만 쳐다보면 맥이 빠지는 기분이야 하는 말. 겁나 실례인데? 박군과 박군의 다른 친구들은 술 처먹고 뭔 헛소리여 눈 커서 시원하고 좋구만 이라며 유흥남의 말을 잘라버렸지만 단순한 외모 비하가 아니란 게 느껴져서 참 찝찝했어요. 기가 눌렸나? 그렇게 박군과 만나며 대학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박군이 패밀리들과 1박 2일로 놀러가게 됐다는 말을 했어요. 당시 유흥남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펜션 중 하나를 통째로 쓰며 논다던 얘기. 박군의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안 돼, 가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평소에 본인은 박군에게 관대함, 방목하는 수준임. 나이트든 클럽이든 언제나 오케이. 박군을 믿는 것도 이유겠지만 더 큰 이유는 그냥 본인이 귀찮아서인 것 같음. 그래도 돼? 박군은 아쉬워하는 기색을 보이며 본인을 설득하려 했지만 택도 없는 말씀. 사귀면서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던 본인이기에 박군도 더 이상 토달지 않았어요.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 싫어? 라고 물어보길래 응, 이번에는 그냥 가지 마. 대신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말했어요. 박군이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말을 꺼냈을 때 기분은 참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달까? 느낌 왔죠? 어쨌든 박군은 그 자리에서 베프에게 전화를 걸어 희야가 절대 가지 말래. 나 빼고 니들끼리 놀다 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박군의 베프는 희야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내가 얘기해볼까? 라며 본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본인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네, 박군 놓고 갈게요. 라며 백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 박군의 친구들은 약속했던 날에 펜션으로 떠났어요. 친구들이 놀러 간 날, 박군과 본인은 잠깐 만나 데이트를 한 후 저희 집 앞으로 걸어갔어요.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대문이 열리면서 나오는 건 박군의 어머니. 박군아, 너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하지 않았었어? 아,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렸었나? 몸도 피곤하고 희야가 가지 말래서 그냥 안 갔어. 잘했다. 남자놈들 때로 몰려가봤자 술밖에 더 먹냐? 희야 엄마가 집에 맛있는 거 해놨다더라. 맛집 개장했죠, 또? 집에 밥 없으니까 희한해 온 김에 밥 얻어먹고 들어와라. 그렇게 박구는 또 밥 먹여서 돌려보내고 박군과 통화 후 잠자리 해들고 그 다음날 1박 2일로 놀러갔던 친구들이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박군과 베프는 그날 저녁 따로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점심밥을 얻어먹으러 온 박군에게 밥을 던져주고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있는데, 이게 알아서 또 밥을 얻어먹으러 오고, 밥을 다 먹은 박군이 그릇을 정리한 후 베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언제 오냐? 약속 시간 맞춰서 올 수 있겠어? 야, 박군아, 너 어디냐? 나 희한의 집이지. 올 때 방건조 오징어 사오는 거 잊지 마라. 야, 지금 오징어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지금 안 좋아. 뭔 일 있어? 가서 얘기해 줄게. 목청 큰 두 남자의 통화를 생중계로 듣고 난 후 본인의 팔에 돋아나던 소름. 표정이 굳은 탓인지 박군이 제 얼굴을 살피며 몸 안 좋아?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놀러 가서 무슨 일 있었대? 그냥 술 처먹고 속이 안 좋은가 보지 뭐. 본인의 동생들과 레슬링을 하며 놀던 박군은 베프의 연락을 기다리다 혼자 모임에 나갔어요. 모임 끝나면 전화할게 라며 나간 박군. 동호회 모임 술자리에 나간지라 밤늦어야 집에 들어가겠구만 하며 세라와 떠들고 있을 때 박군에게 전화가 왔어요. 희야, 나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잠깐만 밖으로 나와봐. 전화를 받고 집 앞으로 가니 박군이 서 있었어요. 조용한 데서 박군이 풀어놓은 말과 그 뒷얘기들. 시작됩니다. 이번에 놀러 가는 건 유흥남이 주도했다는 얘기. 일단 숙박이 해결됐으니 돈 들일 일도 별로 없겠다며 친구들도 좋아라 했다고 했어요. 박군의 친구들이 펜션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유흥남이 말을 꺼냈대요. 야, 나 아는 여자 있는데 걔랑 걔 친구들 오늘 갈 데 없다더라. 불러서 같이 놀까? 20대 중반에 혈기왕성했던 박군의 친구들이 그런 기회를 마다할 리 없지. 펜션 도착 후 친구들을 내려준 유흥남이 어디선가 여자들을 태우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20살 여자들. 박군의 친구들도 생각지 않았던 횡재라 여기고 술판을 펴고 놀았다고 해요. 그렇게 술잔이 기울어지고 술에 취해 머리들도 기울어질 즈음 박군의 베프, 이 베프는 말술이래요. 취한 친구들과 여자들을 챙기며 굴러다니는 술병들을 대충 정리했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던 유흥남. 뭐 어디 처박혀 자고 있겠지라고 생각한 베프는 그날 처음 본 생판 모르는 여자보다는 친구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친구들만 어깨에 이고 지고 방으로 던져놓은 후 잠이 들어버렸대요. 그리고 숙취와 함께 깨어난 다음 날. 널브러져 자고 있던 친구들을 깨우며 해장라면 끓여 먹자를 외쳤던 베프. 방에서 나와 보니 거실에 쓰러져 자고 있던 여자들이 보이지 않았대요. 일단 집주인인 유흥남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둘러보다 열게 된 2층 방문. 침대에 쓰러져 혼자 자고 있는 유흥남이 보였대요. 야, 빨리 일어나. 속 쓰리고 배고파 죽겠다. 라며 이불을 들쳤는데, 유흥남은 옷을 전부 벗고 있었대요. 베프의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은 자,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이 하고 있을 바로 그 생각. 뭐야. 야, 너 빨리 일어나봐. 라며 유흥남을 두들겨 깨웠다고 했어요. 술에 취해 잠에 취해 눈을 떴던 유흥남은 벌떡 일어나더니 침대 옆을 쳐다봤대요. 없네? 어디 갔어? 라는 눈빛에 유흥남. 박근혜 친구들이 잠든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여자들. 해장라면을 흡입하며 모여앉은 친구들은 유흥남의 얼굴만 쳐다봤대요. 아, 오다가 골프장 하나 봤지? 아버지가 거기 회원이셔서 나도 여러 번 따라다녔거든. 어제 나랑 계속 얘기하던 여자애가 거기 캐디야. 몇 번 얼굴 마주치고 해서 연락처 받아냈지. 여기 놀러 오는 김에 전화했더니 자기도 친구들이랑 있대서 데리고 온 거고. 야, 아무 일 없었어. 있었대도 지가 뭘 어쩔 거야? 박군의 친구들이 아무리 혈기왕성한 철부지였대도 최소한의 도덕심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젯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말도 없이 가버린 여자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대요. 펜션이 있는 곳은 대중교통이 다니는 곳이 아니랬음. 아주 외진 곳에 있었다고.
미스테리하네요. 야, 유흥남, 너 걔 전화번호 알잖아. 네가 전화 한번 해봐. 라는 친구들의 말에 유흥남은 코웃음치기 바빴다고 해요. 그렇게 라면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치워버린 후 찜찜한 기분으로 서울로 돌아가려고 주섬주섬 준비하던 중 유흥남의 휴대폰이 울렸대요. 전화가 온 곳은 경찰서. 전화를 받은 유흥남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대요. 전날 술자리를 같이 했던 여자들은 20살이 안 된 여자 애들이었다고. 나중에 보니 고3 취업반으로 캐리를 하고 있던 엄연한 학생들이었다고 해요. 경찰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기도 함. 미성년자를 외진 곳에 데리고 가서 술을 먹인 후 잠자리를 했다는 것. 부랴부랴 경찰서로 가보니 어제 그 여자애들이 앉아 있었대요. 박군의 친구들은 어제 쟤네가 20살이라고 했다. 우린 그걸 믿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어제와 달리 여자애들은 말이 없었대요. 경찰들이 박군 친구 일행을 쳐다보는 눈빛은 천하의 개쓰레기들. 결국은 주동자이자 하면 안 될 짓을 한 유흥남 아버지가 오신 후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대요. 여자애들끼리도 서로 말이 엇갈려서 나이를 속였다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같이 술을 마시고 하면 안 될 짓까지 했다는 건 엄연한 사실. 그것까지도 사실인가 봐요. 경찰은 양쪽의 말을 들은 후 합의를 종용했다고 했어요. 유흥남의 아버지와 유흥남과 붙어있던 여자애들의 부모님. 적지 않은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드린 후에야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런저런 과정에서 알아낸 것은 그 여자애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펜션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 있어 보이는 집 아들에게 돈 좀 뜯어내보려 했다는 게 기정사실화됐지만 유흥남 또한 더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었대요. 뱀이 꽃뱀을 불러들인 꼴이지. 친구들이 이런 일을 겪으며 한동안 박군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말을 아끼던 박군. 희야, 너 왜 그날 나한테 놀러가지 말라고 했어? 그냥. 그냥? 진짜 그냥이야? 진짜 그냥인 게 아니면 어쩔 건데? 어쩌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날 거기 갔으면 골치 아팠을 거 아니야. 골치 아픈 데서 빼내줬으면 고맙다고 할 일이지 뭔 말이 많어. 앞으로 친구 잘 보고 만나기나 해. 이때까지는 박군에게 보이고 듣는 촉에 대해 말하기 싫었어요. 박군이 박군의 가족들에게서 들은 대로만 짐작만 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이땐 아직 모르던 상황이었군요. 박군이 어머니께 친구들의 얘기와 저에 대한 말을 털어놓자 그런 놈을 친구라고 만나고 돌아댕겼냐? 라며 성질내셨던 박군의 어머니는 희야 고맙다. 저놈 저거 덩치만 컸지. 앞으로도 네가 좀 지켜줘 봐라. 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이후 박군은 본인의 말 한마디에 배를 부리며 재롱을 떠는 덩치 큰 노예, 돌쇠로 전락. 일이 있기 전에 본인의 눈에 유흥남이 마땅치 않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박군의 친구 중 한 명이기에 유흥남에 대한 느낌이나 이미지를 박군에게 털어놓지 않았어요. 앞에 말했던 뱀의 느낌 플러스 19금 느낌을 박군에게 풀어놓자 박군 또한 유흥남의 바르지 못했던 사생활에 대해 털어놓더라고요. 유흥남 그놈이 희야 니 눈 무섭고 싫다고 했던 게 이유가 있었나 보다. 엄청난 합의금으로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만들었던 유흥남은 그 후로도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제일 큰 반전임. 그 뒤로도 정신을 못 차렸다. 헛짓을 하다가 어떤 사건을 겪고 난 최근에야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 어떤 사건까지 말하자면 너무나 길어질 것 같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 어떤 사건은 다음에 이야기해 주려나? 그쵸? 아직 몇 개 안 남긴 했는데. 그래서 글쓴이도 이 정도의 촉이 있으니까 약간 세상 살 때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좀 걸러야 될 사람들을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래도 보통 사람들도 그런 건 뭐 어느 정도 있잖아요. 딱 이 사람 눈을 보거나 했을 때, 아, 뭔가 쎄하다 싶으면 꼭 뭐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있죠. 뱀으로 봤다는 게 또 신기하다. 역시 뱀은, 이런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뱀은 100% 불길함의 상징이야. 좋은 의미로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막 뱀상 이런 것도 안 좋은 말이랬어. 자, 이렇게 남자친구의 친구를 얼굴만 보고 간파해냈던, 거기다 안 좋은 사건까지도 피할 수 있게 해줬던 글쓴이의 이야기였어.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도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앞글에 썼던 것처럼 본인의 남자친구 이하 박군에게는 유흥남의 친구가 있어요. 베프 절친까진 아니지만 같이 어울려 노는 무리 중에 속한 친구 정도. 바로 유흥남 친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유흥남은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한 그런 놈이었어요. 오죽하면 별명이 의자왕이었을까. 실제 의자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인자한 왕이셨다고 하네요. 의자왕의 타락한 이미지는 일본이 만들어낸 억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흥남을 감히 의자왕이라고 불렀던 거 반성해야겠어요. 라고 보충 설명을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도 알아둡시다. 네, 의자왕, 타락한 왕이 아니었어. 타락한 왕은 아닙니다. 전편에 썼듯 유흥남은 엄청난 액수의 합의금으로 부모님의 허리를 폴더처럼 접히게 만든 참 나쁜 놈이에요. 박군 외의 다른 친구들도 그 사건으로 인해 유흥남과 조금 거리를 두긴 했지만 철없는 남성들의 우정이란 명목하에 어느 순간 슬슬 다시 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박군은 본인의 당부, 압박에 의해 최대한 거리를 두며 지냈지만요. 완전 쌩까고 지내는 건 아니었음. 여럿이 모일 때 얼굴 맞대는 정도로만 유지하기로. 사건 이후 유흥남은 카드 압수 플러스 자동차 압수라는 초강수를 두셨던 부모님의 의지에 무릎 꿇고 한동안은 거지 같은 몰골로 쥐죽은 듯 지냈다고 해요. 유흥남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잃었던 경제권도 되찾을 무렵 친구들 모임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타났었대요. 그 전에 유흥남은 공식적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일 따위는 절대 없었다고 하네요. 유흥남인데 내 여자친구야 라며 데리고 나타난 여성은 예상외로 평범한 여성이었대요. 지금까지 유흥남이 잠깐 만나왔던 여성들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평범한 듯 단정하게 예뻤던 여자분. 이래저래 인사를 나누고 2차로 자리를 옮기려던 중 유흥남의 여자친구는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며 인사를 했고 유흥남은 여자친구를 바래다 준 후 2차에 합류하기로 했대요. 혼자 돌아온 유흥남. 친구들은 유흥남에게 질문을 쏟아놨대요. 네 스타일 아닌데? 어디서 만났어? 저런 여자가 널 만나주기는 하냐? 등등. 부모님이랑 잘 아는 분 딸이야. 그냥 몇 번 만났는데 애가 착하더라고. 그냥 무난하고 집도 어느 정도 살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지. 라는 역시 유흥남다운 대답이었네요. 하지만 의외로 유흥남은 그 여자분과의 만남을 오랫동안 지속했어요. 몇 년을 무난하게 그 여자분과 연애를 하는 모습에 친구들도 신기하게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만나다 보니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지사. 거기다 부모님들끼리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하니 결혼 얘기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드디어 철이 든 걸까요? 유흥남과 여자분, 이분을 이제부터 A라고 칭하겠음. 이분과의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갈 때쯤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질 못하고 이직을 반복하던 유흥남에게 유흥남의 아버지가 한 줄기 빛을 내려주셨대요. 유흥남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시던 건물에서 지하 1층은 술집으로, 지상 1층은 식당으로 개업을 권유하며 유흥남의 손에 쥐어주신 거죠. 하루아침에 가게가 하나도 아닌 둘, 사장님이 돼버린 유흥남.
신바람이 나서 가게 인테리어를 보러 다니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다고 해요. 나머지 친구들은 이 시기에 많은 방황을 했음. 금수저 물고 태어난 놈이라니요. 이때 유흥남은 유흥남다운 일을 하나 더 벌리는데 그냥 호프집 정도로 오픈하려고 했던 지하 1층을 좀 더 문란한 술집으로 개업하려 수작을 썼어요. 그런 장사는 절대 안 된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뭐라고 대응을 했는지는 몰라도 며칠 후 유흥남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인테리어를 시작했대요. 흔히 말하는 여자 나오는 술집을 디자인한 거죠. 개버릇 남주냐. 아까 철이 든 걸까요? 라는 말 취소. 지하 1층은 술집으로, 지상 1층은 보쌈집으로 개업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박군의 베프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유흥남 개업하기 전날에 고사 지낸데 애들도 전부 다 부를 거라던데 박군 갈 거냐? 안 가. 아, 알았어. 그럼 개업식 날 얼굴이나 잠깐 비춰. 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원래 새로 시작하는 장사는 고사를 지내고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술집, 그것도 여자 나오는 술집을 개업한다는 아들이 못 믿어오셨던 유흥남의 부모님은 그런 장사는 기를 잘 누르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서 고사랑 구슬하자고 하셨대요. 가게를 2개씩이나 떡하니 차려주신 부모님 말씀이니 유흥남도 흔쾌히 알았다고 한 거죠. 가게 건물 앞에서 고사상을 차려놓고 복색을 차려입은 무당이 왔던 날, 미리 구해놓았던 종업원들과 유흥남, 부모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고사를 지내기 시작했대요. 별 탈 없이 고사랑 굿을 마친 후 무속인은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명씩 살펴봤대요. 유흥남의 가족, 친구를 제외한 종업원들만 한쪽으로 세우더니 짧게 점을 보듯 한마디씩 해줬다고 해요. 아가씨는 불을 조심해야 해. 이런 정도로만 아주 짧게. 무속인이 종업원들의 얼굴을 다 살펴본 후 유흥남과 가족들이 서 있던 쪽으로 몸을 돌렸대요. 그리고 유흥남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오빠, 나 다 알고 있었어. 오빠 벌 받을 거야. 라는 짧은 말을 뱉어내고 유흥남의 부모님께 인사를 한 후 돌아섰다고 해요. 그 무속인은 나이가 많은 여자분이었댔음. 절대 오빠라는 호칭을 쓸 일이 없는 상황인 거지.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 어이가 없어서 유흥남의 얼굴을 쳐다봐도 유흥남은 별거 아니라는 듯 뒷마무리를 하고 친구들을 끌고 술을 마시러 갔대요. 다음날 술집, 보쌈집 개업식을 마치고 얼마 후 유흥남은 오래 만났던 A양과 결혼을 했어요. 건물 위치도 좋고 목이 좋은 자리라 2개의 가게는 정말 장사가 잘 됐다고 해요. 돈도 많이 벌고 알콩달콩 신혼재미에 빠져들던 날. 어느 날부턴가 술집에서 일하던 아가씨들이 한두 명씩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말도 없이 결근을 하고 나중에는 말도 없이 그만둬버리는. 일할 사람은 세고 셌어. 다시 구하면 그만이야. 라며 자신만만했던 유흥남이었지만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영업에 지장이 생기자 점점 걱정을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거기다 1층의 보쌈집까지 그 많던 손님이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기현상까지. 가까운데 보쌈집이 또 생긴 건가? 하고 살펴봐도 그런 건 없었대요. 매출이 컸던 술집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아가씨들을 구해봐도 쉽지 않았대요. 그나마 일하러 오겠다는 아가씨가 있어 유흥남이 가게로 나가 기다렸던 날,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저 일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다던 아가씨. 아니, 일자리 급하다고 꼭 일하게 해달라고 전화로 말했었잖아요. 그게 여긴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알 수 없는 말을 했다던 아가씨.
면접 자리에서 바로. 유흥남은 이게 뭔 소린가 하는 마음에 아가씨를 붙들고 늘어져 꼬치꼬치 캐물었대요. 아가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아가씨들끼리는 정보 교환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 유흥남의 가게는 사장의 터치도 없고 손님들도 점잖은 편이라 일하기 좋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 하지만 가게에서 일하던 아가씨들이 하나 둘 뭔가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만뒀다는 것. 그런 데서 일하면 재수 온 붙는다는 게 흔히들 하는 말인지라 선뜻 일할 사람도 없다는 것. 소문은 정말 빨라서 이미 가게에 오겠다는 아가씨도 없을 거라는 거. 아가씨들은 이런 말들을 쏟아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분통을 터뜨렸다던 유흥남. 거기다 1층의 보쌈집은 파리만 날리는 지경까지. 그리고 신혼재미에 녹아들어야 할 집에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밤이면 밤마다 즐거워야 할 신혼부부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A양과 부부 생활을 하려고 눕기만 하면 유흥남의 몸은 말을 듣질 않았대요. 이거 19금인가? 처음에는 자기 많이 피곤했나 보다 오늘은 그냥 자자 라며 웃어 보였던 A양도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자기 어디서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며 나를 세웠대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걸 거야 라며 생각하던 유흥남도 남자로서의 창피함, 걱정, 의심하는 와이프 A양까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였다네요. 장사도 안 되고 급기야 와이프와 각방까지 쓰게 된 유흥남은 허구한 날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기에 바빴다고 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박군의 베프가 간만에 술 한잔 하자면서 연락이 왔어요. 박군과 본인, 베프와 여친 이렇게 넷이 만나 술잔을 기울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야, 우리라도 가끔 유흥남네 보쌈 좀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새 너무 썰렁한 것 같더라. 라며 운을 뗀 베프. 본인의 눈치를 보던 박군을 대신해서 그럴까? 개업한 지 꽤 됐는데 나 아직 그 집 보쌈 맛도 못 봤네. 라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라는 표정을 지은 베프는 우리를 데리고 유흥남의 보쌈집으로 향했어요. 넓은 가게, 깨끗한 인테리어. 하지만 그 넓은 홀에 딱 한 테이블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베프가 전화를 하자 어디선가 뛰어온 유흥남. 아, 희야, 오랜만이네. 우리 가게 처음 오지? 앉아.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음. 평소 유흥남은 본인을 굉장히 어렵게 대함. 자주 안 만나서 그런 것만은 아니란 걸 알고 있어. 일부러 거리 두는 사이죠. 넷이서 자리에 앉으니 유흥남이 금방 테이블을 채워줬어요. 직접 주방과 홀을 드나들며 음식들을 갖다 주던 유흥남. 그리고 유흥남의 등 뒤에 어른대던 검은 그림자. 입맛이 뚝 떨어져 젓가락을 내려놓고 유흥남의 얼굴을 쳐다보니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어김없이 본인의 눈을 피하던 유흥남. 어김없이 유흥남 뒤를 지키던 그림자. 울렁거리는 속에 아무것도 들어가질 않아 물만 마셔대니 박군이 걱정을 했어요. 희야, 너 얼굴 더 하얘졌어. 체했어? 응, 좀 체했나? 속이 안 좋네. 야, 안 되겠다. 집에 데려다 줘야겠다. 우리 먼저 갈게. 박군이 일어서면서 베프, 여친, 그리고 유흥남에게 말했어요. 유흥남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가서 어떡해. 잠깐만 기다려. 포장해줄게. 집에 가져가. 라며 보쌈을 포장 용기에 담아 손에 들려줬어요. 그래도 유흥남 보쌈은 챙겨주네요. 대충 인사를 한 후 보쌈집을 빠져나와 조금 걷다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던 것 같아요. 업어준다고 쌩 난리를 부리던 박군의 손을 잡고 한적한 데 앉아 박군에게 말했어요. 유흥남 오빠, 진짜 뭔 일 있는 거다. 뭐 봤어? 뭐 있어? 괜히 저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아. 평소 유흥남을 개무시하던 본인이었지만
유흥남의 등 뒤에서 꼼짝 않던 그림자까지 무시해버리기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글쓴이를 주저앉게 만들 정도의 강한 것이 있나 봐요. 속이 가라앉고 박군의 손을 잡고 말없이 집으로 향했어요. 박군을 돌려보낸 후 집으로 들어가 손에 있던 보쌈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무너지듯 주저앉았는데 어디서 냄새를 맡고 나타난 건지 동생놈 1, 2가 보쌈이라고 쓰여진 쇼핑백을 보고 달려왔어요. 누나 이거 먹을 거야? 누가 보면 굶겨 키우는 줄 알 거임. 식신 1, 2. 엄마 아빠 드실 거냐고 여쭤봐. 신이 나서 안방으로 달려들어간 막내가 엄마 아빠를 모시고 나왔어요. 동생들 못지않게 식성이 좋으신 아빠는 이게 웬 떡이냐는 표정으로 보쌈을 쳐다보셨고 엄마는 자리에 서서 한참을 쇼핑백만 쳐다보고 계셨어요. 이 보쌈에서도 강한 것이 느껴지나 봐요. 보쌈에서도 느껴진다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앞접시와 젓가락을 챙기던 막내를 향해 범아 그거 놓지 마라. 이거 먹지 말자. 라고 한마디 하신 엄마. 아빠, 동생놈 1, 2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당장 내다 버려라. 또 한마디. 눈앞에 있는 보쌈을 못 먹게 된 게 서러웠는지 막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엄마 팔에 매달렸지만 역시나 우리 엄마는 단호한 녀석. 쇼핑백을 집어들더니 집안 대문 옆에 던지듯 놔두고 들어오셨어요. 그거 안 먹고 그 채로 밖에 두면 고양이들이 헤집어 놓을 텐데 라는 보쌈을 아끼는 아빠의 말씀. 내일 날 밝으면 치울 거니까 그냥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주무세요. 엄마의 말씀. 엄마의 성격을 아는 식신 1, 2, 3는 말없이 방으로 퇴장. 3는 아빠야? 다음날 박군을 만나 어제 가게에서 봤던 걸 자세하게 말해줬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남성인 박군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럼 어떡하지? 라고 했고 평소 싫어하던 유흥남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유흥남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저 희아예요. 어? 네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무슨 일이야? 물어볼 거 있어서요. 오빠 지금 어디예요? 나 지금 가게야, 술집. 손님 없어도 가게불은 켜놔야 하니까. 그쪽으로 갈게요. 박군도 같이요. 응, 그래. 술자리 세팅 좀 해놓을까? 좋을 대로 하세요. 통화를 끝낸 후 박군과 함께 유흥남의 술집으로 찾아갔어요. 나이가 꽤 있는 종업원만 몇 명 있는 썰렁한 술집. 룸으로 안내한 유흥남을 따라 들어가 앉으니 어제 보쌈집에서보다 훨씬 선명한 그림자. 물어볼 거 있다며? 말해봐. 뭔데? 오빠, 제 말 이상하게 들려도 참고 들으셔야 돼요. 잘은 모르겠는데 키는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허리 정도까지 오는 머리에 구불구불 파마하고 누군지 알아요? 유흥남은 말이 없었어요. 누군지 아시냐고요? 알아.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몰라. 결혼하기 전에 본 게 마지막이었으니까.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요? 아, 그냥 말하지 마요. 전화번호 알죠? 전화 한번 해봐요, 지금. 나 걔한테 전화 못해. 유흥남은 말없이 술만 들이켰어요. 몇 잔 연거푸 마신 유흥남이 꺼내놓은 이야기. A양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만났던 다른 여자분, B라고 칭하겠음. 유흥남의 바르지 못했던 사생활을 전부 알고 있었지만 유흥남을 참 많이 좋아했다고 했어요. B가 유흥남을 좋아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유흥남은 A가 더 좋아졌다는 것. 거의 헌신적으로 유흥남을 사랑해줬다고 말했어요. 양다리를 걸쳤네요. 재력이 대단하셨던 유흥남의 부모님과 역시 잘 알고 지냈던 A양의 부모님 또한 괜찮은 재력가. 하지만 B는 가진 거라곤 빚밖에 없는 여자분이었다고 해요. 가족은 있지만 사정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 혼자 좁은 집에서 살았다던 B.
결혼은 A와 연애는 B와 이런 마음으로 만났던 걸 어쩌면 B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양다리를 걸치며 생활했던 유흥남. 근데 딱히 읽으면서도 별로 놀랍지는 않네요. 이분에 대해서. 부모님 뜻에 맞춰 결혼하고 결혼에 꼴이나는 아들이 기특해서 가게를 차려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만약 B와의 문제가 불거진다면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대요. A와의 혼담이 진행되던 중 유흥남은 B를 만나 지고 있던 빚의 금액을 물었고 B는 지나가듯 대답을 해줬었대요. 가게를 차리기 직전 유흥남은 돈을 모두 긁어 모아 B에게 줬대요. 헤어지자면서 곧 결혼한다고 있는 집 딸이랑 결혼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너도 이 돈 갚고 빚 갚고 궁상 그만 떨고 네 인생 살으라고. B는 한마디 말없이 유흥남을 쳐다봤고 그런 B를 놔둔 채 유흥남은 돌아서 버렸대요.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가게를 차리고 결혼을 하고 B의 언니라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B를 본 게 언제냐고 혹시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왔던 전화를 몇 번인가 받았었지만 유흥남은 외면하고 무시했대요. 단순 실종이길 바랬었다고 했어요. 개업식 전날 무속인이 오빠라고 불렀을 때 떨리는 손을 감추기 힘들었다고도 했어요. 와이프는 오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흥남을 오빠라고 불렀던 건 B였으니까. 연애 때부터 늘 긴 생머리를 고집하던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발작적으로 구불구불하게 파마를 하고 들어왔던 날부터 그날부터 부부 생활도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내분이 씨이셨나 보다. 긴 얘기를 털어놓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며 한숨 쉬던 유흥남. 본인은 정말 나오는 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 인생 살면서 내가 이렇게 욕 잘하는 줄 이날 처음 알았음. 유흥남을 쳐다보는 박군의 눈도 이미 싸늘. 어디에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부터 알아야 달래주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개업식 날 왔던 무속인 찾아가 보세요. 헛소리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라고만 말해주고 욕을 삼키며 박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욕 잘 참았다. 그쵸? 밥 얻어먹겠다는 박군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서자 날아오는 건 엄마의 등짝 스파이크 곱하기 2. 니들 쌍으로 어딜 갔다 온 거야? 라며 당장 손부터 씻으라고 욕실로 밀어넣던 엄마. 우리 모녀는 그럴 때 쿵짝이 잘 맞으므로 말없이 손 씻고 입었던 옷 벗어버리고 밥을 먹었어요. 어제 그 보쌈 아침에 치우려고 나가봤는데 건들지도 않고 그대로 있더라. 다른 거 같았으면 고양이들이 그냥 냅뒀겠어? 그것들도 아는 거지. 쯧쯧. 역시 그 보쌈도 저주받은 보쌈이었던 거죠. 박군 너 이상한 놈들 만나지도 말고 희야도 끌어들이지 마라. 아무래도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주의 좀 주시라고 말씀드려야겠다. 남의 자식 때릴 수도 없고. 하지만 등짝 스파이크는 때릴 수도 있고. 어머니 사람 잘 가려서 만나고 다닐게요. 집에 전화는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내 말 허튼 소리로 듣지 마. 죄송하면 밥이나 한 그릇 더 먹어라.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은 그 맛이 떨어진다던 말이 있음. 엄마 말과 본인의 촉을 합해본 결과 보쌈집의 음식이 맛이 없었던 이유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가 됐음. 어허.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얼굴이 반쪽이 된 채 나타난 유흥남은 이미 가게를 전부 정리한 후였어요. 본인이 말한 대로 무속인의 집에 찾아가니 무속인이 무지막지하게 화를 냈다고 했어요.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면서. 온갖 쌍욕을 다 하던 무속인에게 빌고 사정하니 정말 마음 아프게도 B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 죽어서도 편하지 못하고 유흥남의 뒤에 서 있었다는 B. 어디로 간 건지 어디에서 죽은 건지도 모른다며 뒤늦게 울며 후회하던 유흥남에게 무속인이 해준 말은
바다가 보인다. 자꾸 바다가 보여. 거기가 어디길래 그렇게 놓지를 못할까? 바다.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던 B는 한 번도 바다에 가본 일이 없었다고 해요. 유흥남에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며 좋아했던 B가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했어요. 무속인의 눈에 보였던 바다가 아마 그곳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달래주는 굿이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근데 넌 지금 정말로 떳떳한 거냐? 라고 물어보던 무속인의 질문에 유흥남은 대답을 할 수 없었대요. 아, 네, 너무 쓰레기야. 너무 쓰레기남이야. 유흥남이 아니라 쓰레기남으로 바꾸고 싶다. 고민 후 부모님과 처갓집, 와이프에게 사실을 전부 털어놓은 후 사죄를 드렸다고 했어요. 크게 실망하셨던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와이프까지.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이혼을 시키네 마네 큰 소리가 오가고 당분간 별거하며 시간을 가지자며 짐을 싸들고 나간 와이프. 그렇게 모든 걸 다 놔버린 후 유흥남은 다시 무속인의 집에 찾아갔대요. 처음과는 달리 어서 들어오려며 반겨줬다던 무속인. 들어설 때부터 알아봤어. 이제 힘 합쳐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자 라고 말을 하며 달래주는 곳을 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일러줬대요. B의 마음을 달래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 위한 굿, 정성이 끝난 후 유흥남은 신원 확인이 안 된 익사자, 실종자 등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철없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많이 사랑해줬던 사람에게 몹쓸 짓 했다며 울곤 했어요. 집안에서 축출당하고 별거하고 있는 본인의 꼬라지가 너무나 당연한 거라며. 전 유흥남보다는 B라는 여자분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유흥남은 인과응보일 뿐. 살자를 한 후 마음 아프게 떠다녔어야 했을 그 여자분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길 닦아주며 달래줬던 무속인이 있었으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다음에 태어나면 정말 좋은 세상 사실 거라고 믿고 싶어요. 아, 역시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정말 할 짓이 아니라고 봐요. 그 댓글 중에 어떻게 그렇게 연애를 오래 해요? 라고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박훈과 저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화난 거 숨기며 꽁에 있지 않고 바로 그냥 말해서 풀어버리고 안 풀리면 물어버리는 것도 오케이. 좋고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울 때 밀당이랍시며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 전 마음을 숨기면 행동도 숨기게 되는 거라 믿거든요. 숨은 행동의 끝에는 거짓말이 따라붙겠죠. 거짓말이 쌓으면 의심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냥 애초에 그런 거 없이 좋을 때 좋다, 싫을 때 싫다 라고 표현하는 게 서로의 정신건강에도 유익할 거라 믿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 너무 솔직하면 자주 싸울 수도 있는 단점도 있대요. 뿅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유흥남이 아니라 쓰레기남이라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였어요. 자, 이것도 물론 이 글쓴이와 이 어머니의 그런 또 촉이 발동된 그런 신기한 이야기이기는 했는데 이전 것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사람이 문제인, 특히 이번은 진짜 사람이 무서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진짜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다 이 인과응보가 어떻게든 온대잖아. 은근히 이 글쓴이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막 무서운 귀신 이야기, 막 소름 끼치는 이야기,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에 있는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 좀 이런 게 인상이 남네요. 자, 그러면 좀 아쉽지만 마지막 이야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글들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 저희 외할머니는 무속인이세요. 항상 집으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어찌 보면 피곤한 일을 업으로 삼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와 본인은 최대한 자주 할머니 댁으로 찾아뵈면서 지내고 있어요. 뭐 본인이 할머니 곁에 있는다고 크게 도움되거나 하는 일 따위는 없음. 그냥 본인이 할머니 보고 싶어서 가는 게 더 가까움. 본인이 학생이었을 때 방학이면 거의 할머니 댁에서 지내다시피 했었거든요. 여름방학이 되어 동생놈 1, 2를 끌고 외가로 내려갔어요. 동생놈들은 똥개마냥 온 동네를 휩쓸고 돌아다니고 본인은 학점의 압박으로 빈방에 엎드려 책을 폈어요. 졸면서 책 보며를 반복하며 비몽사몽하고 있을 때쯤 마당에서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리기에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어떤 처음 보는 아저씨가 마당에 서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신집에, 엄마와 외할아버지는 시내에 나가고 안 계실 때라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으며 아저씨에게 다가가니 아, 전 보러 왔는데요. 라며 대답했어요. 슬쩍 얼굴을 보니 좋지 않은 인상, 느낌, 분위기의 집합체. 이목구비가 못생겨서 안 좋은 인상이 아닌 그냥 스스로의 마음으로 안 좋아진 인상이랄까.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죠. 이런 부류는. 어쨌든 점을 보러 온 사람이니 잠시만 기다리라 말한 후 신집 대문 앞에서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찾아온 사람 있어요. 평소 할머니는 당신의 아들, 딸, 손주들이 신집 근처에 얼씬거리는 걸 질색하셨음. 특히 울엄마와 본인은 접근 금지 수준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를 부르자 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할머니, 어떤 남자가 할머니 뵙겠다고 찾아왔는데 신집으로 오라고 해라. 넌 빨리 집으로 내려가 있고. 집으로 내려가 저쪽에 있는 집 보이시죠? 저희 할머니 거기 계시니까 가보세요. 라고 아저씨께 알려드린 후 본인은 다시 책을 펴들었어요. 한참이 지난 후 할머니가 집으로 내려오셔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희야, 잠깐 나 좀 보자.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 남자가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희야, 부엌에 들어가서 소금 좀 가져와라. 응? 할머니의 말씀을 들은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 중얼거리며 할머니께 부탁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들은 건지 할머니는 서 있는 남자를 둔 채 안채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쌩하니 들어가 버리신 할머니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던 남자는 중얼중얼 욕을 하며 마당에 침을 뱉곤 나가버렸어요. 저러니 인상이 안 좋지 하고 생각하며 소금을 부엌에서 가져다가 뿌리고는 할머니가 계신 안채로 갔어요.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라. 방문을 열고 들어서서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소금 가져다 대문 앞에 뿌렸어요. 잘했다. 저런 놈들이 내 집에 들락거릴 때마다 머리가 울려. 아까 그놈 조만간 다시 찾아올 거니까 그때는 면전에 대고 소금 뿌려라. 평소에 할머니는 할머니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방금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했던 건지 궁금했지만 여쭤볼 수 없었고요. 눈을 감고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눈을 뜨시곤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희야, 너 이 할미가 죽은 날 받아놓은 상태라면 어떻게 할 거냐? 할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궁금해서 그런다. 그럴 때 내 새끼는 어떻게 할지. 울며 불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신들에게 기도할 건데. 그럼 네 엄마랑 아빠가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부처님 다 찾아가면서 기도하겠지. 아, 근데 할머니 이런 말씀 안 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시더니 말을 꺼내셨어요. 아까 그 남자가 할머니 앞에 찾아와 했던 말은 그 남자의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한 상태라고 했어요. 남자의 어머니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고요. 자식이 4명이 있지만 아무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상태였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이 날 게 불보듯 뻔하니 용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찾아왔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위독한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찾아온 게 아닌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기 위해 찾아왔던 거죠. 다른 형제들이 손을 못 쓰게 기도를 하던 굿을 하던 해서
재산이 자기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면 살해는 넉넉히 하겠다고도 했대요. 위독하다던 자네 모친 걱정은 안 되는가? 라고 할머니께서 묻자 저희 어머니는 사실만큼 사셨어요. 넘치는 돈으로 호강도 충분히 하셨고요. 라고 남자가 대답했다네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 보이는 건 달랐대요. 그 남자의 어머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 남자 주위에 어른거리는 게 보였지만 그건 남자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다는 것. 자네 모친은 앞으로 10년은 너끈히 살아내실 걸세.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대요. 의사가 이미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받을 재산으로 사업하려고 이미 일도 벌려놓기 시작했는데 이놈 봐라. 천하의 나쁜 놈이죠. 부모가 오래 사신다는 말에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부모님 돌아가신 후의 준비까지, 그러니까 본인 탐욕을 위한 준비까지 해놓고 말이야. 어차피 사실만큼 사셨는데 그냥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굿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쓰레기 같은 말까지 할머니 앞에서 늘어났다고 해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할머니는 남자에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자네 모친은 지금 의식 없이 누워 계시지. 사람의 의식이 잠시 몸을 떠나 있을 때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까? 몸을 떠나 자유롭게 날 수 있다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보러 가지 않겠냐? 부모에게 자식보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지. 자네 모친의 의식이 지금 여기 가까이에 있다면, 자네가 쏟아놓은 말들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보게. 그리고 곧 큰일 생길 테니 내 말 잘 기억하게. 할머니는 그 말씀만 던져놓고 집으로 내려오신 거라 했어요. 남자는 구질스럽게 할머니 뒤를 따라왔지만 소득이 없자 욕을 하고 가버린 거였고요. 할머니, 그 큰일이 뭔지 물어보면 안 되죠? 그놈 조만간 다시 올 거니까 그때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정말 그 남자는 다시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날 아침에 희야, 대문 잘 잠궈둬라 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대문을 꼭꼭 잠궈뒀고요. 평소에는 대문을 닫아놓지 않는데요. 그 남자는 처음 찾아왔을 때 이리 힐끔 저리 힐끔 쳐다보며 조용조용 두리번거리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난리를 피웠어요. 그날따라 신집이 아닌 거주하는 집에 안치해 계시던 할머니가 대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을 열어주자 벼락같이 뛰어들어와 할머니 치맛자락에 매달리며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라며 울부짖었어요. 할머니는 특유의 냉정한 표정으로 남자를 빤히 내려다보고만 계셨어요. 남자는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고요. 제정신이 아닌 듯한 남자를 쳐다보고 있자니 떠오르는 건 버스, 차도, 구급차. 누가 교통사고가 났군 하며 생각할 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네 모친은 어떠신가? 저희 어머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 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가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요. 그건 나도 알아. 자네 모친은 어떠시냔 말일세. 왜 자꾸 그걸 물어요? 나도 몰라요.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뭐든 다 할 테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할머니는 성큼성큼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와 남자에게 뿌렸어요. 저번에 알아듣게 얘기해줬으면 적당히 해야지. 자네 모친 죽으라고 그렇게 속으로 기도를 해대는데 사단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지. 내가 말했지. 몸을 떠난 의식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지 생각해보라고 했지. 자네 딸이 멀쩡히 걸어가다가 왜 달리는 버스로 뛰어들었을까? 사람의 의식이 몸을 떠나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람의 영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도 당연한 거야.
자네 모침이 앙심을 품고 자네 딸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말이 아닐세.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어. 모든 일이 사람의 의지에 좌우되는 건데 자네가 울고 빌며 모친의 쾌차를 기도했다면 자네 모친은 벌써 자리 털고 일어났을 걸세. 악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만 하니 자네 주위에 나쁜 영들만 붙어 있는 거야. 자식들 주위를 맴도는 자네 모친의 의식, 그리고 자네의 약한 마음 때문에 들러붙어 있는 나쁜 영, 그리고 어리고 기가 약한 자네 딸까지. 이제 알겠어? 자식이 사경을 헤매니까 이제야 좀 간절한 마음이 드나? 남자는 무릎 꿇고 앉은 채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글쓴이도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글쓴이도 바로 예상했죠. 교통사고구나. 이것도 신기하네요. 역시. 할머니는 남자를 데리고 신집으로 들어가 부적을 써주셨다고 했어요. 부적을 손에 꼭 쥔 남자는 거듭거듭 인사를 하며 돌아갔어요. 저런 심성 가진 놈은 역겹지만 다친 어린아이가 안 됐구나 라며 할머니는 혀를 찼어요. 참,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네요. 그런 일들을 겪으며 방학을 외가에서 보내고 계약이 코앞이라 서울로 올라오려 준비할 때쯤 남자는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딸이 점점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찾아왔댔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조금은 나아진 인상. 저 소문으로 듣기에 돈은 웬만하면 안 받으신다고 들어서요. 하며 남자는 인삼 한 꾸러미를 내밀었어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다려서 모친이나 떠먹여 드리게. 사양하지 마시고. 필요 없대도. 남자는 머쓱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희야, 저놈 얼굴 봤지? 네 생각이 맞다. 좋아진 거야. 심보를 곱게 쓰려고 억지로라도 노력을 하면 나중에는 그 노력이 몸에 밴 습관이 되는 거다. 사람 심보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심보가 곱고 표정이 밝으면 어두운 것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단다. 억지로라도 웃어라. 아니면 남이 웃을 일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해라. 너로 인해 다른 사람이 웃는 걸 보면 너도 모르게 같이 웃고 있을 거다. 할미 말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항상 기억하고 있지만 그게 또 매번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나만 그런가? 의지박약. 아니죠. 진짜 실천하긴 어렵죠. 하지만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그렇게는 하고 싶잖아. 그래서 본인은 남이 웃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화내거나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는 걸로 할머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간만에 썼더니 힘드네요. 출장 갔다 완전 방전돼서 돌아오고 며칠 쉬고 나니 내일부터 다시 일해야 하네요.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뿅. 네.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도 이전과 마찬가지죠. 인과응보의 이야기. 정말 단순한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현명하신 이 무속인 할머니들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다. 너로 인해 다른 사람이 웃는 걸 보면 너도 모르게 같이 웃고 있을 거다. 할머니. 이렇게 해서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시리즈는 끝이 났습니다. 네, 짝짝짝.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단순히 무섭지만은 않은 굉장히 교훈이 되는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서 진짜 딱 읽어볼 만한 이야기였어요.